안녕하세요. 어느덧 나이 50대가 되면서 저에게도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바로 낚시입니다. 그때는 나른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끝나갈 무렵 주말이 찾아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강태공 같은 낚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용준이라는 놈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 이곳저곳에 낚시를 자주 가곤 했었죠. 하루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친구 용준이었고 용준이가 이번 주 낚시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당연히 간다고 대답했고 친구 용준이가 이번엔 좋은 곳 받은 데가 있다면서 그곳으로 주말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용준이가 이번엔 우리 집사람도 따라간다고 했다면서 저보고도 이번에 집사람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동반 낚시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집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주말이 찾아왔고 오랜만에 낚시를 따라간다던 우리 집사람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텐트, 코펠, 낚싯대 등등 갖가지 준비물들을 챙기다 보니까 차에 실을 짐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 떠날 아내와 분주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당신 따라 낚시터 가본다며 조금은 설렌 듯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흐뭇했고 오랜만에 우리 내외랑 친구 용준이 내외가 함께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깊게 다가온다더군요.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리니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한 용준이 차가 있습니다. 그때 친구 용준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갈 테니 뒤따라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운전을 하며 용준이 차를 뒤따랐고 1시간쯤 지나니 어느덧 용준이가 말한 낚시터에 도착하게 되었죠. 드넓은 호수가 보였고 주위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한적하니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내외와 용준이 내외는 차에서 내려 서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들은 여기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런데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얼굴빛이 설레는 소녀들처럼 보이더군요. 그렇게 텐트를 다 쳤고 용준이와 전 바쁘게 입질이 잘 올 것 같은 곳으로 가서 낚싯대를 설치했습니다. 용준이가 하는 말이 여기서 손맛을 많이 봤다고 하며 저번에 내가 여기서 얼척 잉어 한 마리 잡았다면서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다며 흥분된 느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아내들은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버너에 불을 켜고 코펠에 밥과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 용준이가 메기 한 마리를 금세 잡았다면서 이거라도 빨리 손질해서 찌개에 넣자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들이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였고 찌개에서 갑자기 메기 매운탕으로 메뉴가 급히 변경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처럼 아내들과 왔는데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아내들과 소주를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평범하지만 재밌었던 그때의 이야기들 말이죠.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예전 이야기들을 추억하니 술맛이 더욱더 달더군요. 그리고 모처럼 이렇게 다 함께 모이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건배하며 술을 물 마시듯 기분 좋게 들이켰고 아내들은 홀짝홀짝 매운탕과 함께 소주를 잘도 마시더군요. 그러면서 더욱더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고 흥에 겨운 술자리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뭔가 걸려든 것 같아 우린 서로 놀라 낚싯대를 들어 올렸는데 역시나 큰 얼척잉어였습니다. 아내들은 그거 보고 완전히 신기해하고 서로 박수치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 기분에 더욱더 분위기는 고조되고 업되어서 우리는 소주를 거의 8병을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나 피곤하다며 각자의 텐트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아까 텐트 칠 때 우리 텐트 하나, 용준이네 텐트 하나 해서 2개의 텐트를 쳤는데 아내들은 그렇게 그 텐트 안으로 각자 한 명씩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용준이와 함께 저는 어느덧
어두워진 밤낚시를 조금 즐기다가 우리도 피곤하고 술 기운이 올라서 각자 텐트로 들어갔죠. 잠시 1시간 정도만 눈만 붙이러 들어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소변이 마렵더군요.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친구 용준이도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는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아쉽다면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더군요. 뭐 좋다고 하면서 늦은 낚시터에서 운치 있게 친구랑 술 한잔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우린 정말 해롱해롱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해버렸고 이제는 더 마시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서로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었죠. 텐트 속에서 아내는 정말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제가 들락날락하는 게 좀 느껴졌는지 왜 안 자고 자꾸 들락날락하냐고 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 내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이건 분명 우리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소리의 정체는 친구 용준이 와이프 목소리였죠. 저는 술에 진탕 취해 너무 힘도 없고 도저히 다시 텐트 밖으로 나갈 힘도 없어서 그냥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뻗어서 누웠는데 용준이 와이프가 갑자기 누워있는 저보고 여보, 이런데 와서 텐트 안에서 자니까 너무 좋다면서 왠지 집에서보다 당신에게 더 잘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 잠이 벌떡 깨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고 상황을 보니 제가 술에 취해 그만 용준이네 텐트로 잘못 들어간 거고 용준이 와이프는 제가 용준인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고 모기와 벌레가 많이 끌어서 텐트에는 조명을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불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아내들과 우리들은 서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니 각자의 파트너가 바뀐 걸 잘 몰랐던 겁니다. 아무튼 용준이 와이프의 그런 말을 들으니 슬슬 제 몸은 땀에 젖어갔답니다. 왜냐면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이쯤에서 갑자기 용준이 와이프 보고 저 용준이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용준이 와이프가 갑자기 누워있는 저에게 갑자기 본인의 화끈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새벽 내내 용준이 와이프 때문에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더군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동안 또 우리 와이프와 용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잘못 찾아 들어가서 와이프들이 텐트 안에서 뒤바뀐 만큼 내가 용준이 와이프와 함께 이 텐트에서 밤을 보냈다면 분명 용준이도 내 아내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걸 생각하니 영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용준이는 술에 진탕 취했었고 잘못 들어갔어도 뻗어서 잠만 잤으리라 여겼고 아내 역시도 술이 약한 편이라 텐트 안에서 내내 실컷 잠만 잤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준이 와이프가 잠을 자는 걸 틈타 몰래 텐트 안에서 나왔고 용준이도 그때 마침 눈을 비비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었다는 듯이 우리 부부의 텐트 안에서 먼저 나오더군요. 용준이 아랫도리를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았죠. 그리곤 그 뒤 아내들이 깨어서 일어났고 아침 공기를 쐬며 산책도 잠시 하고 아침도 맛있게 해서 먹고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 부부는 차를 타기 전 먼저 용준이 내외랑 인사를 했고 용준이 와이프는 나랑 어제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듯이 그냥 편하게 인사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런 뒤 저는 와이프랑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아내가 그때 말을 하더군요. 여보, 어제는 정말 당신 같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지 어제 처음 알았다면서 그러기에 집에서도 진작에 그렇게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서 당신의 진면목을 보려면 집에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닌 이렇게 종종 당신 따라 낚시터도 오고 텐트 안에서 자면서 당신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준이 아내도 그런 말을 용준이에게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서로에게 오해는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이게 참 기분이 찝찝하면서도 묘한 경험을 하고 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요, 세상과 산 건 아니지만 20몇 년 살면서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 나갔나 싶기도 하고, 몰라요. 일단 썰 좀 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가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 예쁘죠? 저도 압니다. 근데 얼굴은 더 예뻐요. 거울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아무튼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이렇게 4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과 둘이서 서울 한복판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강남은 아니고요. 그냥 강북구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희 집안의 최대 문제야. 바로 제 남동생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놈이요. 공부는 쥐뿔도 못하면서 노는 거. 특히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앞에서 화장하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대학교 가서는 아예 힙스터를 자처하며 정체불명의 친구들을 집에 끌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지가지 스타일로요. 어떤 날은 머리카락이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애가 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또 어떤 날은 코에 피어싱을 20개는 한 것 같은 무서운 형들이 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떠들어댑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 밤마다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죠. 물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동생도 이제 다 큰 애니까 내가 이해해줘라. 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니,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풀 권리, 잠 좀 편히 잘 권리 있다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래도 주말은 그럭저럭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집을 비웠거든요. 덕분에 저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완전 간, 혼자서 맘껏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늦잠 자고 천국이 따로 없었죠. 그 일이 있던 토요일, 동생은 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고 주말에 집은 온전히 제 차지였죠.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신나. 역시 청소는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해야 제맛이지. 저는 걸레질을 하며 현란한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야? 설마 벌써 왔다고? 저는 허둥지둥 음악 소리를 줄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숨죽인 채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헐, 대박, 너네 누나 집에 있나 봐.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몰라, 들어와. 현관문이 열리고 동생과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그것도 친구까지 데리고. 저는 문틈으로 동생과 친구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동생은 예상대로 꽤 죄죄한 차림이었고 옆에 있는 친구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너 친구 데려온다는 말 안 했잖아. 맞다. 누나 오늘 친구 데려왔어. 잘생겼지? 얘가 바로. 동생이 뭐라고 더 말하려는 순간 저는 방에서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말을 가로채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안녕. 우리 동생 친구구나. 난 가인이라고 해? 제가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네자 동생 친구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름이 지훈이래.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름까지 멋있다니.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훈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큰 키에 탄탄한 체격, 또렷한 이목구비에 살짝 그을린 구릿빛 피부까지 마치 스포츠 음료 광고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건강미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옷 스타일도 어찌나 센스 있게 입었는지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을 뿐인데도 모델 포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 누나, 깜짝이야. 갑자기 왜 이래? 동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지훈이에게 다시 한번 환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살아? 동생이랑은 어떻게 친해졌어? 혹시 여자친구는 있어? 제 질문 공세에 지훈이는 물론 동생까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갑자기 왜 이렇게 오바야? 지훈이 당황하잖아. 뭐가 오바야? 손님한테 관심 좀 가질 수도 있지. 그렇죠, 지훈 씨? 저는 지훈이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 눈을 찡긋했습니다.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됐고. 누나,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끼리 놀 거니까? 야, 너 진짜. 아, 누나, 제발, 부탁이니까. 동생은 저를 방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도 같이 놀 거야. 지훈이랑 같이 놀 거라고. 누나. 후아하. 말도 안 돼. 너 진짜 네 누나가 저런다고? 방으로 들려오는 지훈이의 폭소에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지훈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다니. 20년 넘게 살면서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쳤어. 정신 차리자, 가인아.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짝사랑에 빠진 소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훈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검색창에 동생 친구,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동생 친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동생 친구 짝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 가득 펼쳐진 고민 글들을 보니 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은 어둑해졌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누나, 혹시 같이 치맥하실래요? 동생 목소리에 이어 부드러운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니들끼리 먹어 라고 소리쳤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응, 알았어. 금방 나갈게.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으로 달려가 재빨리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인아, 진정해. 티내지 마.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맥주는 뭐 마실래요, 누나? 나? 아무거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누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무슨 좋은 일 있어? 동생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평소랑 똑같구만. 에이, 거짓말. 누나, 오늘 립스틱도 발랐잖아. 그것도 평소에 안 바르는 빨간색으로. 아, 이거? 그냥 심심해서 발라봤어. 제 변명이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는지 동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누나 오늘 정말 예뻐요. 지훈이의 칭찬에 제 얼굴은 순식간에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 괜히 맥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지훈이는 눈썰미도 좋네. 우리 누나가 오늘 좀 예쁘긴 하지? 야, 너 진짜. 저는 동생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훈이의 칭찬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무렵 맥주가 바닥났습니다. 아, 맥주 다 떨어졌네. 지훈아, 뭐 마실래? 내가 사올게. 동생은 겉옷을 챙겨 입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지훈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100만 번도 더 지훈이와의 데이트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전공이 뭐야? 저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만 가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양아치 같은 동생과는 차원이 다른 배려심 넘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커질수록 이상하게도 제 행동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스스로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인아, 정신 차려. 이러다 지훈이가 오해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도도한 척 행동하는 제 자신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 아직 못소리지, 가인아. 저는 속으로 한탄하며 맥주캔을 따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더 도도하게 군다는 이상한 법칙. 왜 하필 이런 순간에 발동하는 건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누나,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오버해서 도도한 척 행동했습니다. 고민? 내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돼요? 누나 동생이잖아요. 지훈이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동생이라니,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내 동생이야. 착각하지 마.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훈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엇나가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동생은 양손 가득 맥주를 들고 잔뜩 의아한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누나 술 취했어. 분위기 깰 거면 들어가? 동생은 짜증난다는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방으로 냅다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는 내 방에 와서 아까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다시 같이 맥주 먹으면서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모지기는 척 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민망함에 동생과 지훈이 이야기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술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눈을 뜨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방 천장이었습니다.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스스 일으키자 옆에 누워있는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아직 잠에 빠져있는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뭐지? 여기가 어디지?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맥주, 지훈과의 대화, 그의 눈빛, 그리고 세상에.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실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첫 경험, 그것도 동생 친구와 그것도 기억도 나지 않는 채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10분 가까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가인아. 정신 차려.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다. 동생 친구랑 내가 무슨 짓을, 그것도 첫 경험을 술 때문에 아무 기억도 없다니. 억울함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들꽃야담 1시간 몰아보기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산에서 웬 신음소리가.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중턱은 위치가 높아 다른 마을보다 아침이 일찍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향이는 조선에서 제일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여인이 되어버렸다지요. 향이는 아버지가 드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서야 자신이 먹을 주먹밥을 배보자기에 싸 보찜을 챙기고 며칠간 말린 약초를 모아 보찜에 넣은 후 산을 내려갔어요. 아버지, 저 마을로 내려갔다 올게요. 그래, 박 의원에게 안부 전하고 이번에 약초는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구해 좋은 날씨에 잘 말렸으니 값이나 후하게 쳐달라고 요청하거라. 네, 아버지. 향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산에서 내려가던 중 널찍한 바위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다. 보찜을 열고 주먹밥을 먹고 있을 때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만치의 젊은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향이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가 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선비는 향이의 목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향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주위에 있는 주먹만 한 돌덩이 2개를 들고 리듬에 맞춰 몇 번을 부딪혔습니다.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 그것은 아버지께 보내는 비상신호였지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메아리를 내어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는 기절한 선비를 힘겹게 끌며 집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금 후 아버지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 이 선비님이 쓰러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기절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어디 보자. 발목이 마치 뱀에게 물린 듯 하구나. 독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 용담을 붙여야겠다. 어서 용담을 꺼내오거라. 그리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선비는 향이와 아버지 장씨의 정성으로 며칠간의 치료 끝에 3일 밤낮을 열에 시달리다 열이 내리고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깨어나셨군요. 여기는 태백산 중턱입니다. 선비님은 어떻게 그곳에 쓰러져 계셨는지요? 향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칠성암에서 글 공부하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러 잠시 나왔는데 영롱한 아침 이슬에 이끌려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이슬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뭔가 발 아래가 따끔거린 후 곧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지요. 그랬군요. 다행히 우리 자식 놈이 선비님을 일찍 발견해 독사에게 물린 독을 제거하고 사흘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 움직이시는 건 무리이니 조금 더 누워서 쉬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후 선비는 향이의 집에서 머무르며 향이와 즐겁게 지내게 되었지요. 하루는 이 선비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살게 되셨소?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산나물을 뜯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고 이 산속에서만 살고 계시지요. 그래서 약초와 산나물을 팔러 소인이 내려가곤 하지요. 그날도 약초를 팔러 내려가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낭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천운을 타고났나 봅니다. 깊은 산속에서 생명의 은인인 낭자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어찌 칠성암까지 오셔서 글 공부하시는지요? 어머님이 가끔 불공을 들이러 오시던 곳이어서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요. 이제 2년째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랬군요. 꼭 과거에 합격하셔서 출사하시길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며칠을 푹 쉬고 난 이선비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며 기뻐하였지요.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니 내일 아침에 산에서 내려갈까 합니다. 이선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향이는 그동안 이선비와 함께 보내며 느낀 묘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혹시 무슨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향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너도 그럴 나이가 된 것이지. 그럴 나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사내를 보면 연정을 느낄 나이 말이다. 시집갈 나이란다. 아이 아버지도 참, 저는 시집 안 갈 거예요. 아버지와 평생 살 거예요. 그러더냐, 허허. 향이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을 밖에서 듣게 된 이선비는
자신도 향이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선비는 향이에게 말하였어요. 내 장원급제를 하여 꼭 향이 낭자를 찾아오리다. 정말이십니까? 선비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풋풋한 감정만을 남겨두고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향이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려왔지요. 잡을 수 없는 그리움을 실은 손끝이 어느새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어주던 그 손끝이 마지막 작별이 되었지요. 이선비 역시 향이를 향해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메아리치는 그리움을 뒤로 한 채 칠성암으로 길을 떠나갔지요. 칠성암으로 돌아간 이선비는 글 공부에 전념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자 온 마을이 기뻐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그가 오랜 병환으로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를 뵙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선비는 그 슬픔을 애써 참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소자 아버님께서 바라시던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이선비의 말에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아버지는 서서히 다가가 아들의 얼굴을 감싸며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래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손으로 만져보자꾸나. 눈이 멀어 세상은 어두웠지만 그의 손끝에서 아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손은 이선비의 부드러운 피부를 따라 올라가 면류관을 차례대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류관의 뾰족한 끝과 그 주위의 섬세한 장식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만져만 봐도 눈으로 너를 보는 듯하구나.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그렇게 하여 이선비는 마침내 경상도 가명의 관찰사로 발령을 받았지요. 처음 부임지로 오니 처리해야 할 것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영 잔치도 미룬 채 바쁜 일정을 모두 끝내고 나서야 겨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돌린 이 관찰사는 태백산에 있는 향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향이에게 기별하여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도록 사람을 보냈지요. 편지를 받은 향이는 기뻐하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선비님이 장원급제하여 경상도 가명의 관찰사로 오셨답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아버지, 우리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왠지 반가워하면서도 선뜻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지금 당장 떠날 채비를 할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야 해요. 향아 이 아비는 집을 지킬 터이니 너만 다녀오거라. 아버지, 집에 누가 온다고 집을 지켜요? 아버지와 저를 함께 오라고 하셨으니 같이 가서 선비님도 보고 잔치도 구경하고 와요, 아버지. 하지만 웬일인지 향이 아버지는 향이만 다녀오라고 하며 그동안 향이와 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였지만 그렇다고 보고 싶은 이선비의 초대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지요. 이번에 가지 않으면 다시는 이선비를 볼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하여 향이 혼자서 꽃단장을 하고 서신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경상도